전문 임경배 교수님께 소개받은 손경재라고 합니다. 뭐 자리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요. 마이크 안 쓰고 그냥 해도 되겠죠?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이쪽 인터넷 관련,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와 관련해서 뭐 SNS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와 관련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냥 빨리 속보성 위주로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5월 달에 사이버사회연구소에서 원래 발표회, 원래 학술 세미나에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시간이 좀 있었고 그때 관심 분야가 좀 있어가지고 다 듣지는 못하고 한 30, 40분 정도 들었는데 매달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준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SNS가 과연 우리가 많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보통 이제 아이폰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이제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인터넷이 초기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또 새롭게 한 단계 진일보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스마트폰의 도입은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참여지향적이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또 한국인의 특성하고 맞물리면서 소셜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상당히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트위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뭐 요새 미투데이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라든가 다음에 뭐 요즘이라든가 이런 게 폭발적으로 지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미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200만이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페이스북에 160만이 돌파하고 뭐 요즘도 뭐 거의 조만간 100만이 돌파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해운대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페이스북하고 연동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키트리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키트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SNS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하나의 저널판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모바일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보다 더 먼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해운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벌써 속보를 올리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기자들의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 같은 경우, 그렇죠? 어디 지역이 막히니까 어느 지역으로 돌아가셔 이런 정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SNS가 연계되면서 아주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함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뭐 거대하고 상당히 뭐 꼭 투표라든가 뭐 어려운 측면들을 많이 고민합니다만 사실 아주 사소한 낮은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거나 길거리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SNS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파워풀한 시민운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정치적인 부분, 과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는데 크게 한 두 가지의 파트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한국이라든가 미국, 이란, 영국 각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각국의 SNS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좀 하나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미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정치 참여 행태를 보이고 한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정치 참여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연구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좀 통계적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과연 미국의 SNS 사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SNS 사용자들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과연 그 SNS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뭐 인터넷 자체가 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사실 최근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단지 이 네트워크가 용어 자체가 어떤 방송적 용어 내지는 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용어라는 우리의 이제 선입관이 있어서 그러지,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보통 우리는 예전에 네트워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마당발이라고도 하지만 저 사람 뭐 인적 네트워크가 참 좋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당발과 인적 네트워크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좀 과학적으로 아주 정보통신적인 용어로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가 연결된,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 연결된 사람 관계만 네트워크로 보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휴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인류의 역사, 사회 발전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관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속에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대표적으로 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라든가 뭐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 군대 내의 구조, 뭐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네트워크 형태를 본 것은 그게 이제 수평적인 형태냐 수직적인 형태냐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군대 같은 경우, 군대나 기업 같은 게 아주 수직적인 형태죠. 상명하달의 형태였지만 그 수평적인 뭐 친구라든가 동료들과의 관계는 아주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게, 그래서 수직적 네트워크와 수평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것이 우리 사회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어서 휴먼 네트워크라면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웹이 어떻게 보면 가능케 하는 하나의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것을 우리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 자, 이 표에서 발제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이 나오기 전과 인터넷이 나온 이후의 인간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오프라인 중심적, 그리고 주로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 중심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2차적인 집단에 자기가 교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면서 맺어진 관계가 주요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웹이 가능케 한,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과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런 게 활성화된 게 사이버 공동체, 사이버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취미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도 그 공동체에서 같이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가끔가다 번개 모임을 해서 정모에서 얼굴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 새로운 구성망 자체를 이제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아주 더 촘촘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네트워크는 보통 6단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은 조연 배우입니다. 조연이고 단역 배우인데, 이 사람과 기존 주연 배우들 간의 관계들을 쭉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6단계만 걸치면 케빈 베이컨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가 비슷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박경림이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박경림이 결혼식 때 역대 연예인 사상 가장 많은 하객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경림만 통하면은 2.5단계 내에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경림하고 친해지십시오. 연예인들을 알고 싶으면. 뭐 아이돌하고 사귀고 싶으면 박경림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케빈 베이컨과 마찬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케빈 베이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연결성, 그 작품에 나와 있는 것만을 봤는데 이제는 박경림의 연구처럼 미니홈피라든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게 더 좁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케빈 베이컨도 현대에 살았다면은 휴대전화라든가 뭐 미니홈피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를 한다면 아마 더 좁아지는 6단계가 아니라 한 3단계라든가 4단계로 더 좁아졌을 겁니다. 바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보다 확산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더 조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내가 가운데에 있고 이 끝에 있는 사람과 알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이 거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친구를 알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알 때 가장 더 빨리 알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바로 이제 그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과 친구고 내가 이분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이분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방식은 그럼 이 사람 두 분께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주요한 하나의 가장 숨어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면은 서로 20명이 같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에서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다른 친구랑 소개시켜서 나갈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에 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하고 이게 좀 내가 이 자리에 낄 자리인가?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아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 사람 어디 그 미니홈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에 들어가니까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 이 사람도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네? 그래 한번 친구 신청해볼까? 저 누구 아는 친구인데요 같이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그쪽에서 승인해주면 뭐 친구가 되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관계들이 매우 조밀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웹상에서 구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싸이월드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큰 요인으로 하나는 기술적인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 그 데스크탑에 앉아서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그리고 그 노트북으로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대의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PC통신이라고 써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상당히 올드한 분이 여기 모이셨네. 저도 과거에 PC통신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그럼 아마 그 전도연 한석규 주인의 접속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가끔 추석 특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전화요금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쓸 때 부모님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PC통신 사용하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는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게 전화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로 채팅을 할 수 있을까?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친구의 친구를 서로 소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는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느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PC통신에 익숙해지고 인터넷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가 뭐
한 번씩 가입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개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신 게 있어요? 번개 모임에 참여해 주신 분. 몇 분 안 되시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요. 번개 같은 데 참여하면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거기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여기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타인과 소통하는데 뭔가 확실한 그 믿음이 없으면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믿음을 가지면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세대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기술 환경에 친화적인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하루 집에 두고 안 가져온다든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이제 인터넷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세대가 등장하니까 SNS,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이트들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위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인기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이제 가장 크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에 보면요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억이 돌파했습니다. 5억.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가 잘 인구가 정확하게 안 잡혀서 한 60억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5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인구가 13억, 인도가 11억. 그러니까 그 다음 인구가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국가로 친다면은 세계 3위의 인구 대국인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43% 정도가 사용한다. 인터넷 인구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 프랑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67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유학생들도 이제 사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수가 좀 잡혀 있으면 대략 한 150, 60만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더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트위터인데 그 미국의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의 보도에 따르면은 2010년에 트위터 가입자 수가 1억 4,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페이스북하고 지금 그 증가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월 가입자가 1억 580만 명이었는데 불과 이제 4개월 동안 37%가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상당히 많아서 한 137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160만으로 또 증가했더라고요. 9월 그 말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6월 달에 그 조사했을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00만 명이 이제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급신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시 이 두 가지,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 이런 트위터 사용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이제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제가 SNS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SNS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본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웹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친구의 친구를 소개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 같은 경우는 앉아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정의라면은 약간 이제 학문적인 정의를 한다면은 좀 한정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된 또는 비공개, 반공개, 조건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친구를 맺는 겁니다. 아마 그 사용해보신 분들 추천 기능 하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메일을 많이 수신할수록 추천이 더 잘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공개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친구의 수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공유하는 웹 기반 서비스가 바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서의 그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 같은 SNS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SNS를 이제 통칭해서 쓰고 뭐 트위터를 그냥 SNS를 통칭해서 쓰는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은 SNS가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건 포괄적인 거고 그 중에 한 영역이 트위터와 같은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블로그의 좀 스몰한 형태, 작은 형태를 마이크로 블로그거든요. 그거 이제 그 트위터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는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서 나온 그 요즘이라든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미투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럼 마이크로 블로그 속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주로 이제 단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서 서로 간에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이용 행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SNS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SNS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SNS. 1995년부터 시작돼요. 그 인터넷이 상업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상업화가 그 1993년에 미국에서 상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업화를 하고 1994년에 코넷 서비스라고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 서비스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이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인터넷이 거의 공기처럼 산소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역사라든가 소중함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도 인터넷의 특성과 함께 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이제 classmate.com이라는 것과 6degree.com이 있습니다. classmate.com은 말 그대로 친구 찾아주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과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죠. I love school이라고 동창들 찾아주는 서비스 똑같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다단계 마케팅이라든가 그거에 활용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약간 이렇게 그 부도덕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게 비슷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degree.com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케빈 베이컨과 같이 몇 단계를 거치면 서로 알 수 있나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자기와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똑같이 이제 SNS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서로 프로필을 공유해서 친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SNS였습니다. 그래서 뭐 동창 찾기라든가 친구 만나기, 애인 찾기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필을 넣어놓고 취향을 넣으면은 거기에 적합한 애인이 추천이 됩니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랑 종이 틀린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황인종인데 종이 틀린 백인종과 뭐 흑인종 이렇게 이쪽에서 많이 추천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든가 쪽 동양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게 상당히 이쪽 인터넷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기였었어요.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I love school 뭐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돌파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올해 5천만이 돌파한다고 그러죠. 4,800만에서 올해 5천만이 돌파한다고 그러죠. 거의 5분의 1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무리가 좀 있고, 그 뒤로 이제 좀 카페 문화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싸이월드가 상당히 더 히트를 쳤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렸죠.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한국형 SNS,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명 이상 있습니다. 싸이월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근데 뭐 예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새 최근에 싸이월드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는 보통 99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SNS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모두였다면은 앞서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과연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대더라. 그리고 그 여러분들 출마 기자회견을 오바마 후보와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대부분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튜브도 SNS 기능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같은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이 화면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TV보다 더 큰 효과를 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 SNS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용하구나. 특히 웹 캠페인 전략에서 상당히 유용하구나라는 게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 5월 달에 있었죠. 영국 총선에서 트위터 선거운동이 부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 활용 정치 사이트인 트윗민스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보수 노동 자민당에서 트위터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례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과연 SNS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사용했고 그리고 또 뭐 영국에서도 좀 사용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첫 번째 이제 하나의 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럼 SNS의 효과. 과연 SNS가 사회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우린 지금 긍정적인 효과에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SNS라든가 마이크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편하고 재밌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과연 정치인들이 정당이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트위터를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과연 그게 100%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NS의 그 정치적 효과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치 참여와 소통의 넷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 포함될 겁니다. 과거의 올드 세대와는 다른 넷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옛날처럼 어디 그 토론회에 가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쉽게 언제 어디서나 예? 맞아,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등장하는 뭐 N세대, N세대, 뭐 디지털 원주민이란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1977년부터 인터넷이 확산된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여기 다 그 세대죠? 아니신 분도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은 저도 이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제 구축이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와 넷 세대가 서로 이제 교호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그 넷 세대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이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과거에 보면은 지금 저는 가끔 보면은 백분 토론이라든가 그 TV 토론을 봅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막 논쟁해요. 그렇죠? 근데 사회 현상, 특히 정치적인 선택에서 찬성 반대가 나뉘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맞고 그런 게 서로 교호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찬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에서의 토론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인터넷에도 찬반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이런 다양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성적 소수자라든가 예전에는 당하기만 했죠.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저도 무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김수현 작가를 100%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김수현 작가는 최근에 사회 현상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주제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에 드라마에서는 어머니의 역할, 엄마가 불났다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처음 던졌습니다. 사실 상당히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그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보면은 그 동성애 상당한 쇼킹한 거죠. 이런 사회적 화두. 그러면서 동성애 자체가 그렇게 성적인 취향의 문제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걸 이제 규명했는데 모 단체에서 조선일보에다가 하단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게 또 화제가 됐죠. 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서 게이가 되어가지고 에이즈 걸리면은 SBS 뭐 책임져라. 그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홍석천 씨가 바로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가 바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홍석천 씨의 글과 김수현 씨의 글에도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존중하고 있는 사회로 갔는데,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게 모든 것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트위터에 그렇게 짤막한 정말 한 140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글이 올라오고 그 밑에 또 많은 네티즌들이 성원의 글을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다수인 사람들이 아유 쟤네들이 문제야. 저렇게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예? 저렇게 그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론의 주도성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여러 종류의 시민활동이 가능해요. 예전에 내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성운동에 가서 활동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학교 동호회 간다든가 아니면 동문회 활동을 한다든가 다차원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운동에도 좀 관심 있으면 거기 좀 가보고 뭐 아니면은 뭐 여성 문제에도 관심 있으면 거기 가보고 아까 뭐 최근에 뭐 그런 그 요새 뭐 배추값이 비싸더라. 배추가 왜 그럴까? 그럼 물가 문제에 관심 있어서 관심을 그쪽에 가져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동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이제 아주 높아졌다는 속도성, 그리고 자기조직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혹시 그 음식물, 어디 그 음료수를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당장 올리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쵸?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80, 90%는 그렇게 그냥 에이 뭐 밟았어 이러고 안 그러죠? 다 올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어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글을 올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소비자 모임들이. 거기다 이제 또 올리는 거죠. 자기 조직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직화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인터넷에 마치 공기처럼 아주 친숙한 세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정치적인 것과 맞물리면서 커다란 임팩트를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SNS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SNS의 정치 참여가 그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위축된다라는 걸 좀 살펴보면은 SNS 자체가 잘 보면은 좀 가상 공간에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필을 한다든가 아까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실제적인 효과를 좀 검증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정치 행위나 사회적인 어필 이런 거는 결국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보다 빠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SNS 사용자들이 현실 공간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만 자꾸 모이는 거예요. SNS에서 막 해결을 하려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막 해결하려고. 사이에서만 해결하려고.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좀 참여가 약화되고 집단이 좀 나뉘는 현상이 좀 보이더라.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보다 많은 네트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 이슈가 되지 않느냐. 옛날 같았어 봐라. 어떤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다원화된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쉬워졌다. 그게 이제 하나의 거죠. 특히 이제 SNS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거죠. 일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보다. 일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50회, 100회 하면은 50명, 100명만 읽는 건데 SNS에 올리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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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통해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확산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긍정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은 선거라든가 뭐 다양한 그 어떤 영향들이 있더라. 특히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 때 이목상 화백 같은 경우, 그렇죠? 선거에 참여하면은 그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을 주겠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선거 참여, 젊은이들의 선거 참여 열기를 이제 그 고양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증샷이라 그러죠. 예? 투표소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증샷 해서 이제 그 개념 있는 연예인들 뭐 이제 등장을 하죠. 개념 없는 연예인들. 그런데 너무 인증샷을 하다가 이제 한 분은 고생했죠. 투표소 안에서 못 찍었습니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그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인증샷 이런 문화가 되면서 이제는 SNS나 트위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제 좋은 효과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들은 좀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이게 학자마다 좀 틀리고요, 분석하는 대상마다 좀 틀려요. 어떤 사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례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능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긍정적인 기능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좀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인 현상, 과연 SNS가 정치 참여에 어떤 그 긍정적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자, 미국 대선에서 그 크리스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크리스 휴즈라는 사람은 페이스북 서비스 개발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바마 선거팀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서로 간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주 온라인 조직국장으로 일해요. 실제로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오바마 선거운동을 지휘합니다. 상당히 파워풀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가가호 방문하거나 그냥 정치 광고를 막 방송에 정치 광고하거나 신문에 광고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바마의 공약을 친구의 친구가 서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과 커뮤니티가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미국과 같이 미국이 3억이 넘는 인구에서 100만 명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 핵심 100만 명이 친구의 친구를 소개한다면 이 사람들은 100만 명의 자승 1억이 되는 겁니다. 미국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투표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50에서 60%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든요. 실제 1억에서 1억 5천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억 정도가 조직화됐다. 그리고 1억 정도가 오바마의 선거 공약을 알고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권자가 아닌 친구로 등록이 돼요, 또. 그래서 저도 가끔 페이스북에 오면은 저보다 아주 연배가 높으신 교수님이 친구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거 친구로 해줘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그리고 가끔 아주 어린 친구가 저보고 어린 학생이 저하고 친구하자고 해요. 이건 약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를 이제 친구와 정치인과는 틀리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오바마는 나의 친구야 라는 거고 오바마는 나의 우상이야, 이건 또 틀립니다. 이런 아주 친밀한 그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든가 정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다든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활동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는 정치 조직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들을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면서 아주 커다란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그 크리스 휴즈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의 트위터입니다. 이 영국 청소의 트윈민스터라는 사이트예요.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 트윈민스터는 그 정치인과 유권자를 연계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후보자와 의원들이 유권자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당의 트위터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든다면은 그 한나라당과 그 민주당과 몇몇 주요 정당, 민주노동당과 이 정당들이 트위터로 활동 빈도를 알려주고 어떤 정보를 주로 소통하는지를 알려주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상당히 유익한 그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종의 트위터 기반 정치 포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웹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과 시민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그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4월달 이제 선거의 새로운 슈퍼 무기가 등장했다라고 할 정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 알고 계신 그 이란의 반정부 민주화 사건이죠. 그 SNS가
반드시 미국이라든가 영국처럼 민주화된 국가에서 어떤 정치운동 도구가 아니라 이게 그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2009년 6월에는 이란 대선의 결과를 불복종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터넷 라인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위성방송을 차단했습니다. 실제 관영방송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차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뚫렸었느냐? 위성 인터넷이 뚫렸습니다.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송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위하는 장면들이라든가 소식들이 속속 해외 친구들에게 퍼졌습니다. 해외 친구들은 이것을 방송사에 제보를 했고 이게 화면에 그대로 CNN이라든가 BBC 같은 뉴스에 방영이 됐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가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그 가혹한 시위 진압관에서 네다 솔탄이죠. 네다 솔탄 양이 그 살해되죠. 이 장면이 여과 없이 그대로 이제 공개되면서 그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이란 정부를 비난하는 전 세계적인 사이버 지원 시위까지 유도할 정도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국기 색깔이 이제 그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서 트위터의 녹색, 지금 여기 손가락에 녹색 리본을 메고 있거든요. 녹색 리본 운동이 트위터에서 상당히 인기였었고요. 그리고 이 만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진짜 가장 큰 사탄이라고 그 인터넷 그 유튜브라든가 트위터를 보고서 사탄이라고 이제 그 비판하는 그런 게 하나의 만평이 이제 나올 정도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의 반정부 혁명군 반대 시위예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위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2008년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그 납치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때 유력한 대권 후보들까지 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세계적인 토픽이 되게 됐었는데 2008년 2월 4일에 그 흰색 티셔츠를 입은 수백만의 콜롬비아 국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들이 인질 납치를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시위였습니다. 이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콜롬비아의 좌익단체인데 뭐 코카인이라든가 납치 방화 살해 이런 조직으로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조직인데 이 지역 아직 토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롬비아 출신의 엔지니어인 오스커 모랄레스가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거 올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조직해요. 그래서 이걸 사이버 시위에 오프라인 시위를 참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480만 명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위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시민이 주류 조직을 물리치는 민주적 도구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각된 개인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이러한 기능들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SNS 기반 정치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미 여러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론상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목상 하백의 투표 동료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태풍 및 폭설 피해 정보 공유라든가 정동영 의원 같은 교육 관련 트위터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트위터라든가 SNS로 활용한 정치운동, 정치적 활용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 참여 행태를 보이는지 정치적 활용 행태를 보이는지 이거 비교 한번 해봤는데요. 마침 운 좋게 좀 데이터가 좀 구축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SNS 분석 데이터는 2008년에 이제 퓨 인터넷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2250명의 전화 인터뷰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 1655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SNS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는데요. 엠브레인에 의뢰해가지고 2010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활용한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이제 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참여를 좀 이렇게 우리가 층위적으로 좀 저는 구분했습니다. 뭐냐면 뒤에 나올 용어를 미리 설명하는데요.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라고 이제 구분했습니다. 관습적 참여라는 건 뭐냐면요. 그 컨벤셔널 그 파티시페이션인데 말 그대로 제도의 틀 속에서 하는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청원을 하거나 그 이런 거를 보통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관습적 참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관습적 참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길거리 정치, 촛불을 들러 나간다든가 시위를 하러 나간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좀 한번 그 한국과 미국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좀 나눠서 이제 좀 비교했더니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x2 모델로 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참여도 하면서 오프라인 참여하는 경우, 관습적인 참여하면서 온라인 참여하는 경우, 비관습적 참여하면서 오프라인 하는 경우, 비관습적 참여하면서 온라인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네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과연 누가 SNS를 사용하냐? 이겁니다. 누가 SNS를 사용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별로 보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총 데이터 중에서 SNS 사용하는 사람들 또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들은 많이 줄었는데 거의 비율 보면 큰 차이가 없죠. 남녀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SNS 사용해서. 과거에 인터넷이 초창기 도입됐을 때는 남녀 성별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보 격차 문제였는데 SNS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니까 역시 좀 젊죠. 미국과 한국 공이 젊습니다. 근데 양자 간에 좀 미세한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그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10대에서 40대까지 거의 비슷하죠. 24, 25, 23.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SNS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37%. 그 다음이 30대, 28%. 그렇죠. 그리고 40대로 갈수록 점점 떨어진, 특히 40대 이후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이후도 13.9%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연령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한국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용자가 연령이 낮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미국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진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학력을 보면은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졸 이상이 역시 가장 많습니다. 두 국가.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졸과 전문학교 졸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재학이라든가 고졸 이쪽은 상당히 낮은 곳으로 오히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같은 20대 내에서도 학생들보다는 학생을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37%인데 뒤에 보면은 대학교 재학은 그렇게 또 물론 높긴 하지만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재학생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20대 후반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이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SNS 사용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더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소득. 보통 그 SNS는 기본적으로 그 모바일 폰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모바일 폰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을 뭐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보편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고소득자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좀 확연합니다. 그 5만 불, 예?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부터 사용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득 면에서는 미국이 더 편중돼 있다고 좀 보여줘요. 한국은 중산층도 사용하는 반면 저소득층 아예 둘 다 똑같이 사용을 안 하고 한국은 중산층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래도 더 고소득층 그 만불 이상인 사람들이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인종이 있고 한국은 이제 그 거주 지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백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그
밀접성과 사용 빈도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백인이 많지만은 끼리끼리 흑인끼리 히스패닉끼리 사용하는 거는 가장 높고 가장 오히려 역전이 되고요. 가장 높은 것은 히스패닉이 SNS 사용자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을 해봤더니 퓨 인터넷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가장 단순한 이유였어요. 히스패닉 중에서는 그 영어를 못하는 히스패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넘어온 데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활용한 SN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류가 더 많은 거죠. 마치 우리나라 또 초창기 이민 1세대들 같은 경우 영어를 못해서 예? 한국인끼리 모여 살아서 LA 한인타운에 가서는 영어를 몰라도 다 생활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특별시와 강역시가 하고 중소도시의 이제 비중이 거의 95%가 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관습 참여를 좀 봤습니다. 관습 참여. 이제 선거나 어떤 제도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거나 유세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오프라인 참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 SNS 사용자보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더 많이 사용했어요. 더 많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은 더 SNS 사용자가 더 많이 참여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보입니다. 사실 SNS는 미국이 더 선진적으로 받아들인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면 할수록 뭐요? 더 투표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트위터에 이목상 화백이 글을 올려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하여튼 SNS 사용자가 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SNS 사용자가 더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일반인이 더 높았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건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 토론을 한 건데 역시 SNS 사용자보다 사용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더 활발하게 더 참여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미국과 한국의 SNS 사용자의 비관습적 차이, 이건 뭐냐면 길거리 정치, 시위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의,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다 SNS 사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치적 의사표현도 많이 하고 뭐예요? 길거리 시위도 많이 나가고 촛불도 많이 들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 집단인 거죠. 사회 불순 세력인 거죠. 불만 세력. 근데 이게 한국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분야예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잡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설문 문항이 이제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약간 그 어떤 의미성 있는 게 잡히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런 게 그럼 그 왜 그럴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분석의 시사점 중에서 첫 번째 누가 SNS를 사용하는가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40세 이하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이 사용하더라. 근데 분포도는 조금 틀리더라는 겁니다. 성별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연령에서 본다면은 40대가 높고 40대까지의 사용자가 높고요. 학력은 역시 고학력인데 한국은 대졸 이상이 월등히 많고 미국은 고졸 이상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역시 고소득자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연 그럼 SNS 사용자들은 왜 이런 형태로 참여 행태가 틀리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이 표에서 좀 보면 아시겠지만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오프라인의 관습적 참여, 이제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SNS를 사용할수록 투표에 이번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그런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한국의 어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뜻 해석을 못하는데 첫 번째,
SNS를 사용해서 보다 많은 정치 정보를 얻게 되니까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게 돼서 투표에 참여했다. 뭐 이목성 하백이라든가 선거날 투표 동료 운동이라든가 투표 참여 캠페인을 보고서 나도 이제 그래도 이번에 투표 한번 참여해야겠다 해서 진짜 참여한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을 본다면은 원래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은 그 상당히 진보적인 분들이 트위터라든가 SNS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굳이 정당으로 구분한다면은 진보신당이라든가 민주노동당 관련 당원되는 분이 SNS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나라당 분들은 SNS 소통을 덜 해요. 그래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SNS 참여자들 투표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무엇이 더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당장 SNS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더 정치 지향적이다라고 단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있죠. SNS 사용과 그 선거와는 깊은 상관관계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고 결과까지는 인과성은 증명하지 못하지만 두 개가 높은 상관성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선거도 많이 했고, 선거를 많이 한 사람들이 SNS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상당히 과거에 밝혀지지 않는 현상이고, 미국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죠. 미국은 SNS를 사용하건 말건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선거에 그 투표에 참여한 경향이. 그러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비관습적 참여가 이제 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말 그대로 이제 뭐 항의 시위라든가 촛불 시위에 SNS 사용자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와는 좀 다른 해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SNS 사용자들이 젊은 층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더 개혁지향적이고 진보지향적이고, 그리고 뭔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거를 감안한다면은 SNS 사용자 집단이 보다 더 참여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젊은 층을 누가 그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미 딱 거의 고착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고착화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약 30%를 그 공화당 지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정도를 그 민주당 지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45%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통 선거 결과가 좌우됩니다. 거의 그 70년대 이후의 선거들이 그 고착화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30%에서 35%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표는 한 20에서 25%, 나머지 한 20, 30% 표가 어디로 가느냐 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쪽으로 쏠리면은 원사이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게임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007년 대선에서 이 중도 성향의 표가 진보의 염증을 느끼면서 보수 성향의 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2대 1로 나왔습니다. 더블 스코어를 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DJ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중간에 있는 30%가 이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55대 45가 나왔습니다. 아주 근소표 차였죠. 그래서 거의 지금 그게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비슷비슷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보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중도 성향의 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중도 성향을 누가 끌어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중도 성향의 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30대, 40대, 50대 이 성향인데, 이들이 주로 비관습적 참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표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예상외로 향후 선거에 있어서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SNS로 많이 활용하게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니까, 그 속에서 확산되는 정치 정보의 유통, 확산,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과거와 같이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과거에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그런 광고가 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거 진짜 나쁜 드라마구나 하고 했지만은, 역으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큰, 사회적으로 이게 더 이슈가 돼버리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NS 선거 운동이 무규제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제 93도 1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규제가 앞으로 정치적 이용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점차 그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SNS가 이제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참여 행태를 좀 특화시켜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과연 되게 참여 지향적, 그러니까 약간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SNS 사용해서 투표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은 SNS 사용하다 보니까 진보적이 된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좀 살펴봤는데, 그 일반 인터넷 사용자와 SNS 사용자 그리고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참여한 거를 교차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참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1%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비해서 SNS 사용자들이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참여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를 합하면 51.7%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SNS가 특히 시민단체나 지역단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이미 학습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학습이 돼 있고 SNS를 사용한 경향이 더 강하지 않느냐, 좀 이런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민단체 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크건 작건 뭐 어차피 이제 사회적 공헌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소액 기부 운동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어떤 오프라인에서 단련되는 효과가 SNS에서 어떤 정보의 민주적 흐름들까지 연결되면서 정치 참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면은 SNS 사용자가 분명 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좀 참여적인 집단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NS가 확산될 경우 정치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한다면 청년, 장년층, 그리고 고소득, 고학년층의 정치 참여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수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게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 변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저도 사실은 약간 퀘스천이에요.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수 성향의 표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근데 SNS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소통하면서 과거의 권위적인 소통의 방식에서 바뀐 거거든요. 민주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그러면서 정치까지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젊은 층일수록 이런 것들은 효과는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SNS의 활용 자체가 과연 그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발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100% 그것이 좀 갈 것이다, 100%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반드시 SNS가 참여 촉진적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긴 뭐 그냥 개량하던 데이터만 그냥 증명해가지고 뭐 그 상호 그 서로 이렇게 작용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SNS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끼리끼리 집단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내가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면 내가 신청을 합니다. 팔로워 신청하면 받아들여요. 그럼 거기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와 노회찬 씨가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네? 서로 팔로워가 돼요. 마팔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막 그게 하나로 묶이는데, 이게 마팔이 안 돼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집단도 서로 끊겨 있는 거예요, 허브끼리.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정도, 어차피 이거를 정치운동의 도구로 정치인들은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새로운 또 소통의 장, 공론장의 영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나랑 다른 정치 집단에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나랑 다른 정치 집단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너무 한쪽의 입장만 좀 받아들이는 뭐 그러한 그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정보나 허위사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뭐 물론 개인이 사과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김 씨 같은 경우가 예전에 공항공단이가 그 일본계에 팔렸다라고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바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크게 확산 안 됐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뭘 매각한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일본계에 팔렸다라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트위터에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씨 주변에 그 1박 2일로 얻은 몇만 명의 그 팔로워들이 순식간에 퍼뜨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계 팔렸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아닌 걸로 진정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게 너무 갑자기 확산되니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낮은 비용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클릭 디모크라시, 클릭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까딱까딱 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예? 클릭으로 그냥 까딱까딱 해가지고 이건 나의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 라는 거는 조금 이게 지지 집단 자체가 공고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여론 쏠림 현상, 어떨 때는 여론의 주류에 따라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론조사에서만 밴드웨건이라 해서 편승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그 트위터라든가 SNS에서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편승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의 좀 책임의식이 좀 약화되고 정치 참여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들도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태까지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례하고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의 이용자들의 행태라든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왜 상당히 그 SNS 참여자들이 왜 정치 지향적인지,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는지, 이런 차이점까지는 제가 좀 발견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과성, 서로 상관성은 제가 잡아냈는데 과연 원래 정치적으로 관심 많은 집단이 SNS를 쓴 건지, SNS를 쓰다 보니까 아주 수평적인 정보의 흐름 속에서 정치 참여 지향적이 된 건지, 요거는 아직은 좀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좀 아직은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걸 밝히면 뭐 2차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